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눈이 몹시도 많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조선의 어느 외딴 고을에 김대감 댁이라 불리는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위세등등한 기와지붕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칼날처럼 울리고 지나가던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 깊고 어두운 부엌 구석, 차가운 재만 남은 아궁이 옆에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한 아이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름은 다미였습니다. 다미는 그 집의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종들조차 다미와는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지요. 함께 잠을 자는 방에서도 다미의 자리는 언제나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가장 매섭게 파고드는 구석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녀의 왼손에 있었습니다. 손목부터 손등까지 마치 갓 태어났을 때 누군가 검붉은 먹물을 뚝뚝 엎지른 듯한 커다란 반점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햇빛 아래에서는 짙은 자줏빛으로, 등불 아래에서는 칠흑 같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손을 그림자 손이라 불렀습니다. 재수 없다 불길하다 집안에 우환을 가져올 손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다미는 일어나자마자 얼음장 같은 우물물에 그 그림자 손을 담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시림이 반점 위를 스쳤지만 다미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된 듯 됐습니다. 그녀의 일은 해가 뜨기 전 제사에 쓸 녹그릇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부엌 기둥에 매달린 희미한 등불 등잔불 아래 다미는 하얀 행주를 쥐었습니다. 그림자 손이 차가운 녹그릇을 쥐고 문지를 때마다 비릿한 소의 냄새와 젖은 집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그릇은 반짝이며 빛을 되찾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곧이어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고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하나둘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서며 다미의 등 뒤로 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저 손 좀 보게나. 오늘은 또 무슨 재수원 없는 일이 생기려나. 어제는 저 아이가 마당을 쓸다가 대감마님 눈에 띄었다지 뭐야. 대감마님 기분이 하루 종일 언짢으셨다더군. 다미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묵묵히 그릇만 닦았습니다. 마치 자신은 소리도 감정도 없는 이 집의 진짜 그림자인 것처럼요.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벽의 틈새로 스며드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대감댁 안채에는 유난히 무겁고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거리인 귀한 도련님, 민준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모두가 천재라 부르던 아이였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었고 7살의 지은 씨는 한양에 이름난 학자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기대가 그에게 쏠려 있었지요. 그러나 정확히 1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병을 앓은 뒤로 도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총명하고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었고 그저 방 안 창가의 목석, 무시처럼 앉아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마당의 앙상한 나뭇가지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몸 안에 갇혀버린 사람처럼요. 어머니인 윤씨, 부인 윤씨 부인, 이 귀한 약재를 정성껏 달인 탕약을 들고 아들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귀한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햇빛 한 줌 들지 않아 쌀쌀했고 코를 찌르는 쓰고 독한 탕약 냄새가 공기 중에 배어 있었습니다. 준아, 내 아들아, 어미가 왔다. 이 약만 마시면 제발. 응. 부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지만 민준 도련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창밖 그 죽은 듯한 나뭇가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약 시중을 들기 위해 따라 들어왔던 다른 하녀가 그 무거운 침묵과 부인의 절박한 기세에 눌려 긴장한 나머지 발을 헛디뎠습니다. 어머나, 쨍그랑 귀한 백자 탕약 그릇이 마루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값비싼 탕약이 검은 얼룩을 남기며 마루를 적셨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치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그 그릇과 함께 깨진 것처럼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녀는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인의 분노와 절망으로 이글거리던 눈이 방구석에서 조용히 먼지를 닦고 있던 다미에게로 향했습니다. 다미는 그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죄가 되는 듯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깨진 그릇, 조각이나 벌벌 떠는 하녀가 아니라 다미의 왼손, 그 검붉은 그림자 손을 노려보았습니다. 네오, 너 때문이야. 부인의 목소리가 쇠를 긁는 듯 방안을 갈랐습니다. 내년에 그 불길한 손, 네가 감히 이 방에 있기에 이런 부정한 일이 생긴 것이다. 저 아이의 저주받은 손이 내 아들의 약을 망쳤어. 당장 저 아이를 내보내라. 저 제 손 없는 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끌어내. 분노에 찬 고함은 다미에게가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악귀에게 퍼붓는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다미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지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두 손을 배 앞에 단정히 모았습니다. 하얀 오른손이 그 원망스러운 검붉은 왼손을 힘껏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그 손을 숨기려는 듯이 매서운 호령에 다른 하인들이 달려와 다미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대청마루 바닥으로 내쫓긴 다미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감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안채에서 터져나오는 윤씨 부인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만이 다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겨울바람이 다미의 얇은 무명 치마를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이 넓은 세상에 다미가 발붙이고 기댈 곳은 단 한 뼘도 없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러 겨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대감 댁을 짓누르는 침묵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가문의 명예를 걸고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의원들이 민준 도련님의 방을 드나들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어의 유일을 지낸 나라 전체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노의원 라오이 웬, 이 왕진을 왔습니다. 그가 대문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집안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징휘한 약자의 냄새를 풍기며 위험 있는 걸음으로 곧장 민준 도련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오랜 시간 침묵 속의 진맥 젠모이 이어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문 밖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노의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윤씨 부인 앞에 서서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부인, 용서하십시오. 윤씨 부인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맥괴, 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의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정신과 기퀴가 이미 부서졌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의지를 놓아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약을 더 좋은 약을. 소용없습니다, 부인. 의원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의술 이슈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탕약 100첩을 쓴다 한들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기 없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노의원이 떠나자 윤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씨 부인의 절망은 광기 어린 미신으로 변했습니다. 의원이 안 된다면 귀신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름난 무당 우탕을 불러들여 굿을 버리고 방 안 사방에 누런 종이로 부적 후지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준 도련님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방 안의 공기만 더 음산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민준 도련님의 방은 공식적으로 저주받은 방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그 방 근처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도련님의 넋이 귀신에게 잡혀갔다더라. 방 안에 들어갔던 하녀가 그날 밤 바로 시름시름 알아누웠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중들던 하녀는 겁에 질려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어머니인 윤씨 부인조차 아들의 그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절망의 맨 끝자락에서 벼랑 끝에 몰린 윤씨 부인의 붉게 충혈된 눈이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빨래를 헹구고 있는 다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손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뒤틀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미 부정한 아이다. 이미 재수 없는 아이다. 더 나빠질 것이 무엇인가. 다미. 윤씨 부인은 쉰 목소리로 다미를 불렀습니다. 네오는 오늘부터 네 짐을 싸서 도련님 방 옆에 붙은 작은 행랑채 싱랑 방으로 옮겨라. 다미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준이 방 시중만 든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은 할 것 없다. 오직 도련님 방에서만 지내라. 먹을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줄 것이다.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마라. 그것은 명령이자 감금 선고였습니다. 다미는 이제 산 귀신 민준을 돌보는 살아있는 그림자가 되어 그 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해 진력 다미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들고 그 저주받은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불을 떼지 않은 구들장 온돌에서는 냉기가 스며 나왔고 코끝을 찌르는 것은 오래되어 시큼해진 탕약 찌꺼기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였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창호지, 창후지는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값비싼 인형처럼요. 다미가 들어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이 고요함을 만났습니다. 다미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이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방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방에 딸린 작은 아궁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곧 바수락, 마른 짚을 넣는 소리, 부싯돌 치는 소리, 그리고 타닥타다닥 불이 붙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미는 자신의 그림자 손으로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손은 불빛을 받아 더욱 짙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으로 다시 돌아온 다미는 물을 적신 행주 싱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이 앉은 자리에서 가장 먼 곳부터 바닥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조용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 붓과 벼루 위에 쌓인 먼지도 닦아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미는 방과 이어진 작은 부엌에서 쌀을 씻어 맑은 미음, 애미인을 쑤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자 손으로 정성껏 쌀을 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반 처판에 받쳐 도련님 앞에 놓았습니다. 도련님 하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드십시오 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이 식어갈 때까지 곁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1시간쯤 뒤 거의 그대로 남은 그릇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시큼한 약 냄새를 걷어내기 위해 짧은 시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느새 방 안을 지배하던 지독한 탕약 냄새 대신 은은한 밥 짓는 냄새와 마른 장작 타는 냄새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냉기가 돌던 구들장은
그림자 손이 집힌 불로 인해 사람의 천처럼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다미는 희미한 등잔불, 대응잔 아래 앉아 도련님의 해진 옷을 꿰맸습니다. 바늘을 쥔 것은 하얀 오른손이었지만 해진 천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은 검붉은 그림자 손이었습니다. 새욱싹 바늘이 천을 꿰는 소리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파묻혀 방 안은 마치 물속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바느질을 하던 다미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소리로 옛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흥얼거림, 아주 어릴 적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가 불러주었던가 싶은 구슬프고 단순한 가락이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바람아 불어라, 춥지 않게. 그때였습니다. 늘 창밖만 바라보던 민준 도련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살짝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자신의 일에 열중하느라 그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노래를 흥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얼어붙었던 그 방 안에서 다미와 말없는 도련님, 두 사람만이 마치 눈 속에 갇힌 듯 함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의 날들은 물 흐르듯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다미는 매일 아침 미음을 쑤었고 낮에는 방을 덮였으며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창밖에 죽은 나뭇가지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새부턴가 그의 텅 빈 시선은 방 안을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며 먼지를 닦는 다미의 뒷모습을,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는 그녀의 손을, 그리고 이따금 그녀의 그 검붉은 그림자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장 깊어진 어느 날 밤, 밖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귀신 울음소리처럼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윙윙 울었다. 그날따라 방 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자리에 누워있던 민준 도련님이 얕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휴. 다미는 바느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끔찍한 악몽, 이멍에 사로잡힌 듯. 됐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다미가 다가갔지만 민준 도련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내 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굳으며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징치였습니다. 눈은 뒤집히고 입가에서는 거품이 새어 나왔습니다. 사람 살려. 다미는 본능적으로 문 밖을 향해 소리치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이 밤중에 이 저주받은 방에 누가 오겠는가. 온다 한들 이 상황을 보고 겁에 질려 또다시 도련님을 귀신 들렸다고 소문낼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거친 바람소리가 다시 한번 방문을 쾅 하고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민준 도련님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공포가 그의 몸을 완전히 집어삼킨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미는 자신도 모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왼손, 그 모두가 두려워하고 부정하다 말하던 그림자 손을 들어 경련하는 도련님의 뜨거운 이마에 가만히 짚었습니다. 차가우리라 생각했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따뜻한 온기, 왠치가 다미의 손바닥에서부터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다미는 겁에 질린 도련님의 귓가에 대고 자장가 대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위로의 말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는 유일한 것, 자신이 매일 느끼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귀신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바람 소리입니다. 그녀는 그림자 손으로 도련님의 젖은 이마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저 겨울나무가 너무 추워서 우는 소리입니다. 저처럼, 도련님처럼 그냥 우는 소리입니다. 흙냄새가 나지요. 이것은 제가 아궁이에 새로 넣은 젖은 장작이 마르는 냄새입니다. 흙냄새입니다. 살아있는 냄새입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미의 그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리고 그 그림자 손이 닿을 때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활처럼 휘어졌던 민준 도련님의 몸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힘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뒤집혔던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땀에 흠뻑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다미를, 그리고 자신의 이마에 닿아있는 그녀의 검붉은 그림자 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혼란과 고통, 그리고 아주 희미한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미는 숨을 죽인 채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인연, 감히 무슨 짓이냐.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밤중에 소란을 듣고 달려온 윤씨 부인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모두가 부정하다 말하는 그 그림자 손이 자신의 금지옥엽, 진치 유쇠 같은 아들의 이마에 닿아있는 것을. 악당장 그 더러운 손을 치우지 못할까. 윤씨 부인은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다미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내가 감히 내년에 그 저주받은 손으로 내 아들을 더럽히려 해. 내 아들을 죽이려 해. 여봐라 네 천한 것을 당장 끌어내. 매질을. 에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찢어놓자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던 민준 도련님이 다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그에게는 칼날처럼 박혔던 것입니다. 안 됩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나가던 다미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마님. 그녀는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며 윤씨 부인을 정면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다미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강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발, 내년이 감히, 제발, 목소리를 낮추어 주십시오. 다미는 자신도 모를 용기로 외쳤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마님의 그 높은 목소리가 도련님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련님을 그냥 조용히. 뭐라고. 윤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일개 여종이, 그것도 가장 천대받던 그림자 손을 가진 계집아이가 자신을 가로막고 자신을 꾸짖다니. 그녀는 너무나도 놀라,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쥔 다미의 머리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멍하니 서 있었고 다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며 민준 도련님은 다시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 그림자 손으로 쌀을 씻고 잣을 갈아 정성껏 잣죽을 쑤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무국을 끓였습니다. 그녀가 작은 소반을 민준 도련님 앞에 놓았을 때 1년 동안 그 어떤 음식에도 손대지 않던 민준 도련님이 아주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갈 잣죽을 떠먹었습니다. 다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소식은 곧장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수저를 들었다는 말에 윤씨 부인은 반신반의하며 그 노의원 라오이 유엔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노의원이 다시 왕진을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있는 민준 도련님을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의원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민준 도련님의 손목을 잡고 다시 진맥을 했습니다. 맥은 여전히 미약했지만 전처럼 끊어질 듯 위태롭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나츠비치 돌아왔구나. 지난번 보았을 때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던 도련님의 얼굴에 아주 10개나마 혈색 씨앗이 돌고 있었습니다. 노 의원이 고개를 들었을 때 다미가 조용히 방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 의원은 보았습니다. 민준 도련님의 눈동자가 다미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노 의원은 조용히 방에서 물러나와 윤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부인, 어떻습니까, 의원님? 차도가 있는 것입니까? 노 의원은 대답 대신 방금 전 자신이 본 광경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다미가 있는 방 쪽을 힐끗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저 천한 계집종일 뿐입니다. 불길한 손을 가진. 불길하다뇨. 노 의원이 부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의 눈이 엄해졌습니다. 제약 야오 이하지 못한 일을 저 아이가 해냈습니다. 예, 도련님의 병은 몸이 아닌 마음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친 마음에 저 아이의 정성 징창이 닿은 것입니다. 노 의원은 자신의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마치 진리를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그저 묵묵히 어루만진 것입니다.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부인, 하늘이 도운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하늘의 뜻은 값비싼 탕약이 아니라 저 이름 없는 아이의 따뜻한 손에 있었습니다. 노 의원의 말은 윤씨 부인의 가슴에 거대한 망치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충돌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가문의 명예와 양반, 량반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불길한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한쪽에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어미의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노 의원은 그런 부인의 흔들리는 눈빛을 꿰뚫어 보듯 말했습니다. 부인,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지금 부인의 자존심과 그릇된 미신으로 저 아이를 내치신다면 그는 민준 도련님의 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까스로 다시 짚혀진 도련님의 정신, 징센의 불신은 이번에야말로 영원히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 되면 이 늙은이뿐만 아니라 천하의 그 어떤 명의가 온다 해도 도련님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윤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원히 꺼지고 만다. 그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마루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지배해온 긍지와 오만함이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닫힌 방문 너머 그 안에 있는 이름 모를 계집종 다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자신의 그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소박한 무명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촛불 하나만을 들고 아무도 모르게 민준 도련님의 방, 아니 다미가 머무는 그 작은 행랑채를 찾았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희미한 등잔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차가운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양반의 부인이 천한 종의 처소에 스스로 발을 들인다는 것은 그녀의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다미는 등불 아래에서 여느 때처럼 민준 도련님의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든 다미는 방 안에 서 있는 윤씨 부인을 보고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마님 어인 일이십니까? 윤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다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자 손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받아 붉게 빛나는 그 손을, 한때는 그토록 혐오스럽고 불길하게만 보였던 그 손이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악몽에서 건져주고 다친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은
생명, 생명의 손으로 보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다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러지 마십시오, 마님. 다미가 기겁하여 무릎으로 기어오려 하자 윤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을 버리고 천한 계집종 앞에서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준이를 부디 계속 돌보아다오. 그것은 명령이 아닌 한 어미의 간절한 애원, 애유안이었습니다. 다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린 채 뜨거운 눈물을 차가운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대감 댁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마침내 끝을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대청마루를 매섭게 때리던 바람은 부드러운 봄바람이 되었고 얼어붙었던 마당의 흙땅은 촉촉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민준 도련님의 방창가, 그 앙상하게 죽어있던 나뭇가지 끝에서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채우던 독한 약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미가 열어둔 창문으로 흙냄새와 섞인 달콤한 봄꽃 향기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고요하던 안채 마당으로 아주 서툴고 끊어질 듯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둥, 누르릉, 둥, 거문고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줄을 튕기는 듯하던 소리는 이내 아주 느리지만 익숙한 가락가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넘게 그 집에서 사라졌던 소리였습니다. 다미는 툇마루에 앉아 봄볕을 쬐며 도련님의 얇은 봄옷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손이 따사로운 햇살 아래 환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재앙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방 안에서 걸어나온 민준 도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거문고를 무릎에 안고 그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봄 햇살이 가득 담겨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거문고를 타던 민준 도련님이 문득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툇마루에 앉아있는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다미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이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입술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고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다미야. 고마워요. 다미의 손에서 바늘과 실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끝맺음.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다미는 더 이상 천대받는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김대감 댁 식구들은 그녀를 은인 앤렌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다미는 바라지 않았지만 윤씨 부인은 그녀에게 대감댁 안채가 잘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하고 따뜻한 초가집 한 채를 따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그림자 손은 이제 생명을 살린 손, 복부를 가져온 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 총명한 천재로 돌아왔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지혜에는 이제 깊은 따뜻함과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는 연민, 리안민이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 다미의 침묵 속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감댁 마당에 하얀 매화 메이화가 눈처럼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 따뜻한 초가집 툇마루에서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맑은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된 민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맑은 눈을 가진 다미였습니다. 다미의 검붉은 손이 찻잔을 쥐자 봄 햇살이 그 위로 부서지며
마치 붉은 꽃잎처럼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만개한 매화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재앙을 이겨낸 생명의 빛, 바로 다미의 그림자 손이 피워낸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눈이 몹시도 많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조선의 어느 외딴 고을에 김대감 댁이라 불리는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위세등등한 기와지붕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칼날처럼 울리고 지나가던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 깊고 어두운 부엌 구석, 차가운 재만 남은 아궁이 옆에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한 아이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름은 다미였습니다. 다미는 그 집의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종들조차 다미와는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지요. 함께 잠을 자는 방에서도 다미의 자리는 언제나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가장 매섭게 파고드는 구석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녀의 왼손에 있었습니다. 손목부터 손등까지 마치 갓 태어났을 때 누군가 검붉은 먹물을 뚝뚝 엎지른 듯한 커다란 반점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햇빛 아래에서는 짙은 자줏빛으로, 등불 아래에서는 칠흑 같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손을 그림자 손이라 불렀습니다. 재수 없다 불길하다 집안에 우환을 가져올 손이라며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다미는 일어나자마자 얼음장 같은 우물물에 그 그림자 손을 담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시림이 반점 위를 스쳤지만 다미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된 듯 됐습니다. 그녀의 일은 해가 뜨기 전 제사에 쓸 녹그릇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부엌 기둥에 매달린 희미한 등불 등잔불 아래 다미는 하얀 행주를 쥐었습니다. 그림자 손이 차가운 녹그릇을 쥐고 문지를 때마다 비릿한 소의 냄새와 젖은 집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그릇은 반짝이며 빛을 되찾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곧이어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고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하나둘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서며 다미의 등 뒤로 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저 손 좀 보게나. 오늘은 또 무슨 재수없는 없는 일이 생기려나. 어제는 저 아이가 마당을 쓸다가 대감마님 눈에 띄었다지 뭐야. 대감마님 기분이 하루 종일 언짢으셨다더군. 다미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묵묵히 그릇만 닦았습니다. 마치 자신은 소리도 감정도 없는 이 집의 진짜 그림자인 것처럼요.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벽의 틈새로 스며드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대감댁 안채에는 유난히 무겁고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거리인 귀한 도련님 민준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모두가 천재라 부르던 아이였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었고 7살의 지은 씨는 한양에 이름난 학자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기대가 그에게 쏠려 있었지요. 그러나 정확히 1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병을 앓은 뒤로 도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총명하고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었고 그저 방 안 창가의 목석, 무시처럼 앉아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마당의 앙상한 나뭇가지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몸 안에 갇혀버린 사람처럼요. 어머니인 윤씨, 부인 윤씨 부인, 이 귀한 약재를 정성껏 달인 탕약을 들고 아들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귀한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햇빛 한 줌 들지 않아 쌀쌀했고 코를 찌르는 쓰고 독한 탕약 냄새가 공기 중에 배어 있었습니다. 준아, 내 아들아, 어미가 왔다. 이 약만 마시면 제발. 응. 부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지만 민준 도련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창밖 그 죽은 듯한 나뭇가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약 시중을 들기 위해 따라 들어왔던 다른 하녀가 그 무거운 침묵과 부인의 절박한 기세에 눌려 긴장한 나머지 발을 헛디뎠습니다. 어머나, 쨍그랑 귀한 백자 탕약 그릇이 마루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값비싼 탕약이 검은 얼룩을 남기며 마루를 적셨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치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그 그릇과 함께 깨진 것처럼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녀는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인의 분노와 절망으로 이글거리던 눈이 방구석에서 조용히 먼지를 닦고 있던 다미에게로 향했습니다. 다미는 그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죄가 되는 듯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깨진 그릇, 조각이나 벌벌 떠는 하녀가 아니라 다미의 왼손, 그 검붉은 그림자 손을 노려보았습니다. 네오, 너 때문이야. 부인의 목소리가 쇠를 긁는 듯 방안을 갈랐습니다. 내년에 그 불길한 손, 네가 감히 이 방에 있기에 이런 부정한 일이 생긴 것이다. 저 아이의 저주받은 손이 내 아들의 약을 망쳤어. 당장 저 아이를 내보내라. 저 제 손 없는 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끌어내. 분노에 찬 고함은 다미에게가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악귀에게 퍼붓는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다미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지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두 손을 배 앞에 단정히 모았습니다. 하얀 오른손이 그 원망스러운 검붉은 왼손을 힘껏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그 손을 숨기려는 듯이 매서운 호령에 다른 하인들이 달려와 다미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대청마루 바닥으로 내쫓긴 다미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감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안채에서 터져나오는 윤씨 부인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만이 다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겨울바람이 다미의 얇은 무명 치마를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이 넓은 세상에 다미가 발붙이고 기댈 곳은 단 한 뼘도 없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러 겨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대감 댁을 짓누르는 침묵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가문의 명예를 걸고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의원들이 민준 도련님의 방을 드나들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어의 유일을 지낸 나라 전체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노의원 라오이 웬, 이 왕진을 왔습니다. 그가 대문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집안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징휘한 약자의 냄새를 풍기며 위험 있는 걸음으로 곧장 민준 도련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오랜 시간 침묵 속의 진맥 젠보이 이어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문 밖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노의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윤씨 부인 앞에 서서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부인, 용서하십시오. 윤씨 부인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맥괴, 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의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정신과 기퀴가 이미 부서졌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의지를 놓아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약을 더 좋은 약을. 소용없습니다, 부인. 의원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의술 이슈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탕약 100첩을 쓴다 한들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기 없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노의원이 떠나자 윤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 씨 부인의 절망은 광기 어린 미신으로 변했습니다. 의원이 안 된다면 귀신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름난 무당 우탕을 불러들여 굿을 버리고 방 안 사방에 누런 종이로 부적 후지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준 도련님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방 안의 공기만 더 음산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민준 도련님의 방은 공식적으로 저주받은 방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그 방 근처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도련님의 넋이 귀신에게 잡혀갔다더라. 방 안에 들어갔던 하녀가 그날 밤 바로 시름시름 알아누웠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중 들던 하녀는 겁에 질려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어머니인 윤 씨 부인조차 아들의 그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절망의 맨 끝자락에서 벼랑 끝에 몰린 윤 씨 부인의 붉게 충혈된 눈이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빨래를 헹구고 있는 다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손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뒤틀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미 부정한 아이다. 이미 재수 없는 아이다. 더 나빠질 것이 무엇인가. 다미. 윤 씨 부인은 쉰 목소리로 다미를 불렀습니다. 네오는 오늘부터 네 짐을 싸서 도련님 방 옆에 붙은 작은 행랑채 싱랑 방으로 옮겨라. 다미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준이 방 시중만 든다. 윤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은 할 것 없다. 오직 도련님 방에서만 지내라. 먹을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줄 것이다.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마라. 그것은 명령이자 감금 선고였습니다. 다미는 이제 산 귀신 민준을 돌보는 살아있는 그림자가 되어 그 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해 질녘 다미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들고 그 저주받은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불을 떼지 않은 구들장 온돌에서는 냉기가 스며 나왔고 코끝을 찌르는 것은 오래되어 시큼해진 탕약 찌꺼기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였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창호지, 창후지는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값비싼 인형처럼요. 다미가 들어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이 고요함을 만났습니다. 다미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이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방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방에 딸린 작은 아궁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곧 바수락, 마른 짚을 넣는 소리, 부싯돌 치는 소리, 그리고 타닥타다닥 불이 붙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미는 자신의 그림자 손으로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손은 불빛을 받아 더욱 짙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으로 다시 돌아온 다미는 물을 적신 행주 싱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이 앉은 자리에서 가장 먼 곳부터 바닥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조용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 붓과 벼루 위에 쌓인 먼지도 닦아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미는 방과 이어진 작은 부엌에서 쌀을 씻어 맑은 미음, 애미인을 쑤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자 손으로 정성껏 쌀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반 처판에 받쳐 도련님 앞에 놓았습니다. 도련님 하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드십시오 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이 식어갈 때까지 곁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1시간쯤 뒤 거의 그대로 남은 그릇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그녀는 방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시큼한 양 냄새를 걷어내기 위해 짧은 시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느새 방 안을 지배하던 지독한 탕향 냄새 대신 은은한 밥 짓는 냄새와 마른 장작 타는 냄새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냉기가 돌던 구들장은 그림자 손이 집힌 불로 인해 사람의 천처럼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다미는 희미한 등잔불, 대응잔 아래 앉아 도련님의 해진 옷을 꿰맸습니다. 바늘을 쥔 것은 하얀 오른손이었지만 해진 천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은 검붉은 그림자 손이었습니다. 새욱싹 바늘이 천을 꿰는 소리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파묻혀 방 안은 마치 물속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바느질을 하던 다미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소리로 옛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흥얼거림, 아주 어릴 적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가 불러주었던가 싶은 구슬프고 단순한 가락이었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바람아 불어라, 춥지 않게. 그때였습니다. 늘 창밖만 바라보던 민준 도련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살짝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자신의 일에 열중하느라 그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노래를 흥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얼어붙었던 그 방 안에서 다미와 말없는 도련님, 두 사람만이 마치 눈 속에 갇힌 듯 함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의 날들은 물 흐르듯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다미는 매일 아침 미음을 쑤었고 낮에는 방을 덮였으며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창밖에 죽은 나뭇가지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새부턴가 그의 텅 빈 시선은 방 안을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며 먼지를 닦는 다미의 뒷모습을,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는 그녀의 손을, 그리고 이따금 그녀의 그 검붉은 그림자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장 깊어진 어느 날 밤, 밖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귀신 울음소리처럼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윙윙 울었다. 그날따라 방 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자리에 누워있던 민준 도련님이 얕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휴, 다미는 바느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끔찍한 악몽, 이멍에 사로잡힌 듯. 됐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다미가 다가갔지만 민준 도련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내 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굳으며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징치였습니다. 눈은 뒤집히고 입가에서는 거품이 새어 나왔습니다. 사람 살려. 다미는 본능적으로 문 밖을 향해 소리치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이 밤중에 이 저주받은 방에 누가 오겠는가. 온다 한들 이 상황을 보고 겁에 질려 또다시 도련님을 귀신 들렸다고 소문낼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거친 바람소리가 다시 한번 방문을 쾅 하고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민준 도련님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공포가 그의 몸을 완전히 집어삼킨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미는 자신도 모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왼손, 그 모두가 두려워하고 부정하다 말하던 그림자 손을 들어 경련하는 도련님의 뜨거운 이마에 가만히 짚었습니다. 차가우리라 생각했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따뜻한 온기, 웬치가 다미의 손바닥에서부터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다미는 겁에 질린 도련님의 귓가에 대고 자장가 대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위로의 말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는 유일한 것, 자신이 매일 느끼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귀신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바람 소리입니다. 그녀는 그림자 손으로 도련님의 젖은 이마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저
겨울나무가 너무 추워서 우는 소리입니다. 저처럼, 도련님처럼 그냥 우는 소리입니다. 흙냄새가 나지요. 이것은 제가 아궁이에 새로 넣은 젖은 장작이 마르는 냄새입니다. 흙냄새입니다. 살아있는 냄새입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미의 그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리고 그 그림자 손이 닿을 때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활처럼 휘어졌던 민준 도련님의 몸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힘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뒤집혔던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땀에 흠뻑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다미를, 그리고 자신의 이마에 닿아있는 그녀의 검붉은 그림자 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혼란과 고통, 그리고 아주 희미한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미는 숨을 죽인 채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인연, 감히 무슨 짓이냐.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밤중에 소란을 듣고 달려온 윤씨 부인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모두가 부정하다 말하는 그 그림자 손이 자신의 금지옥 옆 진치 유시 같은 아들의 이마에 닿아 있는 것을, 악당장 그 더러운 손을 치우지 못할까. 윤씨 부인은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다미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내가 감히 내년에 그 저주받은 손으로 내 아들을 더럽히려 해, 내 아들을 죽이려 해. 여봐라, 네 천한 것을 당장 끌어내, 매질을. 에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찢어놓자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던 민준 도련님이 다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그에게는 칼날처럼 박혔던 것입니다. 안 됩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나가던 다미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마님. 그녀는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며 윤씨 부인을 정면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다미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강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발, 내년이 감히, 제발, 목소리를 낮추어 주십시오. 다미는 자신도 모를 용기로 외쳤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마님의 그 높은 목소리가 도련님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련님을 그냥 조용히. 뭐라고? 윤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일개 여종이, 그것도 가장 천대받던 그림자 손을 가진 계집아이가 자신을 가로막고 자신을 꾸짖다니. 그녀는 너무나도 놀라,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쥔 다미의 머리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멍하니 서 있었고 다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며 민준 도련님은 다시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 그림자 손으로 쌀을 씻고 잣을 갈아 정성껏 잣죽을 쑤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무국을 끓였습니다. 그녀가 작은 소반을 민준 도련님 앞에 놓았을 때 1년 동안 그 어떤 음식에도 손대지 않던 민준 도련님이 아주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갈 잣죽을 떠먹었습니다. 다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소식은 곧장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수저를 들었다는 말에 윤씨 부인은 반신반의하며 그 노의원 라오이 유엔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노의원이 다시 왕진을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있는 민준 도련님을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민준 도련님의 손목을 잡고 다시 진맥을 했습니다. 맥은 여전히 미약했지만 전처럼 끊어질 듯 위태롭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나츠비치 돌아왔구나. 지난번 보았을 때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던 도련님의 얼굴에 아주 엷게나마 혈색 씨앗이 돌고 있었습니다. 노 의원이 고개를 들었을 때 다미가 조용히 방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 의원은 보았습니다. 민준 도련님의 눈동자가 다미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노 의원은 조용히 방에서 물러나와 윤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부인, 어떻습니까, 의원님? 차도가 있는 것입니까? 노 의원은 대답 대신 방금 전 자신이 본 광경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다미가 있는 방 쪽을 힐끗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저 천한 계집종일 뿐입니다. 불길한 손을 가진 불길하다뇨. 노 의원이 부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의 눈이 엄해졌습니다. 제약 야오 이하지 못한 일을 저 아이가 해냈습니다. 예, 도련님의 병은 몸이 아닌 마음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친 마음에 저 아이의 정성 징청이 닿은 것입니다. 노 의원은 자신의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마치 진리를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그저 묵묵히 어루만진 것입니다.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부인, 하늘이 도운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하늘의 뜻은 값비싼 탕약이 아니라 저 이름 없는 아이의 따뜻한 손에 있었습니다. 노 의원의 말은 윤씨 부인의 가슴에 거대한 망치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충돌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가문의 명예, 가문의 명예와 양반, 량반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불길한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한쪽에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어미의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노 의원은 그런 부인의 흔들리는 눈빛을 꿰뚫어 보듯 말했습니다. 부인,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지금 부인의 자존심과 그릇된 미신으로 저 아이를 내치신다면 그는 민준 도련님의 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까스로 다시 짚혀진 도련님의 정신, 징신의 불신은 이번에야말로 영원히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 되면 이 늙은이뿐만 아니라 천하의 그 어떤 명의가 온다 해도 도련님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윤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원히 꺼지고 만다. 그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마루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지배해온 긍지와 오만함이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닫힌 방문 너머 그 안에 있는 이름 모를 계집종 다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자신의 그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소박한 무명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촛불 하나만을 들고 아무도 모르게 민준 도련님의 방, 아니 다미가 머무는 그 작은 행랑채를 찾았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희미한 등잔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차가운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양반의 부인이 천한 종의 처소에 스스로 발을 들인다는 것은 그녀의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다미는 등불 아래에서 여느 때처럼 민준 도련님의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든 다미는 방 안에 서 있는 윤씨 부인을 보고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마님 어인 일이십니까?
윤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다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자 손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받아 붉게 빛나는 그 손을, 한때는 그토록 혐오스럽고 불길하게만 보였던 그 손이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악몽에서 건져주고 다친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은 생명, 생명의 손으로 보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천천히 다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러지 마십시오, 마님. 다미가 기겁하여 무릎으로 기어오려 하자 윤 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을 버리고 천한 계집종 앞에서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 내 아들을, 준이를 부디 계속 돌보아다오. 그것은 명령이 아닌 한 어미의 간절한 애원, 애의 유안이었습니다. 다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린 채 뜨거운 눈물을 차가운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대감 댁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마침내 끝을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대청마루를 매섭게 때리던 바람은 부드러운 봄바람이 되었고 얼어붙었던 마당의 흙땅은 촉촉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민준 도련님의 방창가, 그 앙상하게 죽어있던 나뭇가지 끝에서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채우던 독한 약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미가 열어둔 창문으로 흙냄새와 섞인 달콤한 봄꽃 향기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고요하던 안채 마당으로 아주 서툴고 끊어질 듯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둥, 누르릉, 둥, 거문고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줄을 튕기는 듯하던 소리는 이내 아주 느리지만 익숙한 가락가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넘게 그 집에서 사라졌던 소리였습니다. 다미는 툇마루에 앉아 봄볕을 쬐며 도련님의 얇은 봄옷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손이 따사로운 햇살 아래 환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재앙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방 안에서 걸어나온 민준 도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거문고를 무릎에 안고 그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봄 햇살이 가득 담겨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거문고를 타던 민준 도련님이 문득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툇마루에 앉아있는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다미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이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입술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고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다미야. 고마워요. 다미의 손에서 바늘과 실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끝맺음.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다미는 더 이상 천대받는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김대감 댁 식구들은 그녀를 은인 앤렌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다미는 바라지 않았지만 윤씨 부인은 그녀에게 대감댁 안채가 잘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하고 따뜻한 초가집 한 채를 따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그림자 손은 이제 생명을 살린 손, 복부를 가져온 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 총명한 천재로 돌아왔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지혜에는 이제 깊은 따뜻한 따뜻함과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는 연민, 리안민이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 다미의 침묵 속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감댁 마당에 하얀 매화 메이화가
눈처럼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 따뜻한 초가집 툇마루에서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맑은 차 치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된 민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맑은 눈을 가진 담이었습니다. 담이의 검붉은 손이 찻잔을 쥐자 봄 햇살이 그 위로 부서지며 마치 붉은 꽃잎처럼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만개한 매화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재앙을 이겨낸 생명의 빛, 바로 담이의 그림자 손이 피워낸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눈이 몹시도 많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조선의 어느 외딴 고을에 김대감 댁이라 불리는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위세등등한 기와지붕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칼날처럼 울리고 지나가던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 깊고 어두운 부엌 구석, 차가운 재만 남은 아궁이 옆에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한 아이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름은 담이였습니다. 담이는 그 집의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종들조차 담이와는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지요. 함께 잠을 자는 방에서도 담이의 자리는 언제나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가장 매섭게 파고드는 구석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녀의 왼손에 있었습니다. 손목부터 손등까지 마치 갓 태어났을 때 누군가 검붉은 먹물을 뚝뚝 엎지른 듯한 커다란 반점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햇빛 아래에서는 짙은 자줏빛으로, 등불 아래에서는 칠흑 같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손을 그림자 손이라 불렀습니다. 재수 없다 불길하다 집안에 우환을 가져올 손이라며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담이는 일어나자마자 얼음장 같은 우물물에 그 그림자 손을 담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시림이 반점 위를 스쳤지만 담이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된 듯 됐습니다. 그녀의 일은 해가 뜨기 전 제사에 쓸 녹그릇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부엌 기둥에 매달린 희미한 등불 등잔불 아래 담이는 하얀 행주를 쥐었습니다. 그림자 손이 차가운 녹그릇을 쥐고 문지를 때마다 비릿한 소의 냄새와 젖은 집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그릇은 반짝이며 빛을 되찾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곧이어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고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하나둘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서며 담이의 등 뒤로 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저 손 좀 보게나. 오늘은 또 무슨 재수없는 없는 일이 생기려나. 어제는 저 아이가 마당을 쓸다가 대감마님 눈에 띄었다지 뭐야. 대감마님 기분이 하루 종일 언짢으셨다더군. 담이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묵묵히 그릇만 닦았습니다. 마치 자신은 소리도 감정도 없는 이 집의 진짜 그림자인 것처럼요.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벽의 틈새로 스며드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대감댁 안채에는 유난히 무겁고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거리인 귀한 도련님 민준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모두가 천재라 부르던 아이였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었고 7살의 지은 씨는 한양에 이름난 학자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기대가 그에게 쏠려 있었지요. 그러나 정확히 1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병을 앓은 뒤로 도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총명하고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었고 그저 방 안 창가의 목석, 무시처럼 앉아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마당의 앙상한 나뭇가지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몸 안에 갇혀버린 사람처럼요. 어머니인 윤씨, 부인 윤씨 부인, 이 귀한 약재를 정성껏 달인 탕약을 들고 아들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귀한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햇빛 한 줌 들지 않아 쌀쌀했고 코를 찌르는 쓰고 독한 탕약 냄새가
공기 중에 배어 있었습니다. 준아, 내 아들아, 어미가 왔다. 이 약만 마시면 제발. 응. 부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지만 민준 도련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창밖 그 죽은 듯한 나뭇가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약 시중을 들기 위해 따라 들어왔던 다른 하녀가 그 무거운 침묵과 부인의 절박한 기세에 눌려 긴장한 나머지 발을 헛디뎠습니다. 에요, 어머나, 쨍그랑 귀한 백자 탕약 그릇이 마루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값비싼 탕약이 검은 얼룩을 남기며 마루를 적셨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치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그 그릇과 함께 깨진 것처럼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녀는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인의 분노와 절망으로 이글거리던 눈이 방구석에서 조용히 먼지를 닦고 있던 다미에게로 향했습니다. 다미는 그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죄가 되는 듯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깨진 그릇, 조각이나 벌벌 떠는 하녀가 아니라 다미의 왼손, 그 검붉은 그림자 손을 노려보았습니다. 네오, 너 때문이야. 부인의 목소리가 쇠를 긁는 듯 방안을 갈랐습니다. 내년에 그 불길한 손, 네가 감히 이 방에 있기에 이런 부정한 일이 생긴 것이다. 저 아이의 저주받은 손이 내 아들의 약을 망쳤어. 당장 저 아이를 내보내라. 저 제 손 없는 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끌어내. 분노에 찬 고함은 다미에게가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악귀에게 퍼붓는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다미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지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두 손을 배 앞에 단정히 모았습니다. 하얀 오른손이 그 원망스러운 검붉은 왼손을 힘껏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그 손을 숨기려는 듯이 매서운 호령에 다른 하인들이 달려와 다미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대청마루 바닥으로 내쫓긴 다미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감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안채에서 터져나오는 윤씨 부인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만이 다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겨울바람이 다미의 얇은 무명 치마를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이 넓은 세상에 다미가 발붙이고 기댈 곳은 단 한 뼘도 없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러 겨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대감 댁을 짓누르는 침묵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가문의 명예를 걸고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의원들이 민준 도련님의 방을 드나들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어의 유일을 지낸 나라, 전체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노의원 라오이 웬, 이 왕진을 왔습니다. 그가 대문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집안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징휘한 약자의 냄새를 풍기며 위험 있는 걸음으로 곧장 민준 도련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오랜 시간 침묵 속의 진맥 짠보이 이어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문 밖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노의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윤씨 부인 앞에 서서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부인, 용서하십시오. 윤씨 부인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맥괴, 모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의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정신과 기퀴가 이미 부서졌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의지를 놓아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약을 더 좋은 약을. 소용없습니다, 부인. 의원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의술 이슈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탕약 100첩을 쓴다 한들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기 없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노 의원이 떠나자 윤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 씨 부인의 절망은 광기 어린 미신으로 변했습니다. 의원이 안 된다면 귀신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름난 무당 우탕을 불러들여 굿을 버리고 방 안 사방에 누런 종이로 부적 후지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준 도련님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방 안의 공기만 더 음산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민준 도련님의 방은 공식적으로 저주받은 방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그 방 근처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도련님의 넋이 귀신에게 잡혀갔다더라. 방 안에 들어갔던 하녀가 그날 밤 바로 시름시름 알아누웠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중들던 하녀는 겁에 질려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어머니인 윤 씨 부인조차 아들의 그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절망의 맨 끝자락에서 벼랑 끝에 몰린 윤 씨 부인의 붉게 충혈된 눈이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빨래를 헹구고 있는 다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손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뒤틀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미 부정한 아이다. 이미 재수 없는 아이다. 더 나빠질 것이 무엇인가. 다미. 윤 씨 부인은 쉰 목소리로 다미를 불렀습니다. 네오는 오늘부터 내 짐을 싸서 도련님 방 옆에 붙은 작은 행랑채 싱랑 방으로 옮겨라. 다미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준이 방 시중만 든다. 윤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은 할 것 없다. 오직 도련님 방에서만 지내라. 먹을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줄 것이다.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마라. 그것은 명령이자 감금 선고였습니다. 다미는 이제 산 귀신 민준을 돌보는 살아있는 그림자가 되어 그 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해 질녘 다미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들고 그 저주받은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불을 떼지 않은 구들장 온돌에서는 냉기가 스며 나왔고 코끝을 찌르는 것은 오래되어 시큼해진 탕약 찌꺼기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였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창호지,窗户찌는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값비싼 인형처럼요. 다미가 들어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이 고요함을 만났습니다. 다미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이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방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방에 딸린 작은 아궁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곧 바수락, 마른 짚을 넣는 소리, 부싯돌 치는 소리, 그리고 타닥타다닥 불이 붙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미는 자신의 그림자 손으로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손은 불빛을 받아 더욱 짙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으로 다시 돌아온 다미는 물을 적신 행주 싱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이 앉은 자리에서 가장 먼 곳부터 바닥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조용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 붓과 벼루 위에 쌓인 먼지도 닦아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미는 방과 이어진 작은 부엌에서 쌀을 씻어 맑은 미음, 애미인을 쑤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자 손으로 정성껏 쌀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반 초판에 받쳐 도련님 앞에 놓았습니다. 도련님 하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드십시오 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이 식어갈 때까지 곁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1시간쯤 뒤 거의 그대로 남은 그릇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그녀는 방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시큼한 양 냄새를 걷어내기 위해 짧은 시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느새 방안을 지배하던 지독한 탕약 냄새 대신 은은한 밥 짓는 냄새와 마른 장작 타는 냄새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냉기가 돌던 구들장은 그림자 손이 집힌 불로 인해 사람의 천처럼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다미는 희미한 등잔불, 대형잔 아래 앉아 도련님의 해진 옷을 꿰맸습니다. 바늘을 쥔 것은 하얀 오른손이었지만 해진 천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은 검붉은 그림자 손이었습니다. 새욱싹 바늘이 천을 꿰는 소리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파묻혀 방 안은 마치 물속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바느질을 하던 다미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소리로 옛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흥얼거림, 아주 어릴 적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가 불러주었던가 싶은 구슬프고 단순한 가락이었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바람아 불어라, 춥지 않게. 그때였습니다. 늘 창밖만 바라보던 민준 도련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살짝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자신의 일에 열중하느라 그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노래를 흥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얼어붙었던 그 방 안에서 다미와 말없는 도련님, 두 사람만이 마치 눈 속에 갇힌 듯 함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의 날들은 물 흐르듯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다미는 매일 아침 미음을 쑤었고 낮에는 방을 덮였으며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창밖에 죽은 나뭇가지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새부턴가 그의 텅 빈 시선은 방 안을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며 먼지를 닦는 다미의 뒷모습을,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는 그녀의 손을, 그리고 이따금 그녀의 그 검붉은 그림자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장 깊어진 어느 날 밤, 밖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귀신 울음소리처럼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윙윙 울었다. 그날따라 방 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자리에 누워있던 민준 도련님이 얕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휴. 다미는 바느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끔찍한 악몽, 이멍에 사로잡힌 듯. 됐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다미가 다가갔지만 민준 도련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내 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굳으며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징치였습니다. 눈은 뒤집히고 입가에서는 거품이 새어 나왔습니다. 사람 살려. 다미는 본능적으로 문 밖을 향해 소리치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이 밤중에 이 저주받은 방에 누가 오겠는가. 온다 한들 이 상황을 보고 겁에 질려 또다시 도련님을 귀신 들렸다고 소문낼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거친 바람소리가 다시 한번 방문을 쾅 하고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민준 도련님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공포가 그의 몸을 완전히 집어삼킨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미는 자신도 모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왼손, 그 모두가 두려워하고 부정하다 말하던 그림자 손을 들어 경련하는 도련님의 뜨거운 이마에 가만히 짚었습니다. 차가우리라 생각했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따뜻한 온기, 왠치가 다미의 손바닥에서부터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다미는 겁에 질린 도련님의 귓가에 대고 자장가 대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위로의 말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는 유일한 것,
자신이 매일 느끼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귀신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바람 소리입니다. 그녀는 그림자 손으로 도련님의 젖은 이마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저 겨울나무가 너무 추워서 우는 소리입니다. 저처럼, 도련님처럼 그냥 우는 소리입니다. 흙냄새가 나지요. 이것은 제가 아궁이에 새로 넣은 젖은 장작이 마르는 냄새입니다. 흙냄새입니다. 살아있는 냄새입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미의 그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리고 그 그림자 손이 닿을 때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활처럼 휘어졌던 민준 도련님의 몸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힘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뒤집혔던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